남편 장례식 끝나고 시어머니가 내 손에 찢어진 지갑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50억이 어디로 갔는지만 궁금해했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낡은 집 한 채와 10년 병수발의 피로뿐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웃으려 했던 내가 그날은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질 만큼 젖어 있었고 눈물인지 땀인지 몰랐어요. 문득 생각했죠. 나만 바보였나? 나만 믿었나?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지갑을 쥐고 있으면 시어머니 체온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왜 끝까지 날 흔들어 놓고 가냐고. 그날 밤방 안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아직 이 지갑이 어떤 칼날이 될지 몰랐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감자밭 흙냄새를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수학철이면 새벽부터 나를 깨웠고 나는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어요. 땀 흘려번 돈이 늘 부족해도 우리 집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감자죽 끓는 소리, 화로 위 김, 그게 내 어린 시절이었어요. 대학은 못 갔습니다. 장녀였고 집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대신 일찍 일을 배웠고 사람 상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일하며 웃으면 손님이 더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웃음이 우리 집 생활비가 됐고 동생들 학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고모가 왔어요. 도시로 나와 식당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내 등을 밀어줬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보라고. 나는 겁이 났지만 더 큰 세상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짐을 쌌고 시골을 떠났어요. 고모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나는 손님 주문 받고 테이블 치우고 물 따라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웃었습니다. 웃어야 일이 굴러갔으니까요. 3개월쯤 지나 고모가 주방을 조금씩 열어줬어요. 갈비찜 양념, 된장찌개 재료 순서, 고기 재우는 시간까지 다 적었습니다. 몇 번은 짰고 몇 번은 탔어요. 그래도 다시 했습니다. 2년쯤 되니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손님 입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묘하게 자신감이 됐습니다.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단골 손님이 회사를 제안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와보라고 했어요. 나 같은 고졸이 무슨 사무직이냐고 웃었는데 고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널 알아본 거라고. 기회는 발로 차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내 인생을 옮겨 탔습니다. 회사 생활은 식당과 달랐고 차갑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컴퓨터는 낯설었지만 나는 모르면 묻고 배우고 또 했어요. 엑셀도 붙잡고 서류도 붙잡고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3년쯤 지나자 상사가 프로젝트를 맡겨봤어요.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내가 잘 아는 세계였습니다. 현장 뛰는 게 익숙한 나는 인터뷰도 자료 정리도 일정 조율도 맡았어요. 그때 마케팅 담당으로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찬수였어요. 말투가 부드러웠고 약속을 잘 지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끝나면 같이 남아 정리했고 현장 가면 같이 땀 흘렸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기가 그렇게 왔습니다. 연애 1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나는 장녀였고 둘 다 책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첫 만남에서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은 넓고 정원은 정갈했고 나는 내 신발이 더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물었습니다. 내 집 가난한 게 사실이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했고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했어요.
찬수는 내 편을 들었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진행됐고 우리는 시댁에서 살게 됐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밥상을 더 정성껏 차리고 말도 더 조심하고 웃음도 더 붙였어요. 2년 뒤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잠도 없이 하루를 굴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남동생들이 차례로 결혼했습니다. 첫째 동서는 변호사였고 둘째 동서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처음엔 나도 기대했습니다. 동서라는 편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둘이 있을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전문직 아니면 성공이 아니라고, 사무직 월급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격지심이 문제라고, 끼리끼리 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들어왔지만 나는 티를 안 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웃었습니다. 괜히 집안 시끄러워질까 봐요. 생신상 차리던 날 갈비찜 맛을 두고도 은근히 비꼬는 말이 오갔어요. 밥이 목에 걸려도 넘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밤마다 나를 달랬습니다. 힘들면 분가하자고 했어요. 나는 버텼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아직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날 우리 집에 진짜 비극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10살이던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하얘졌고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고 쓰러졌어요.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딱 끊어졌어요.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망가졌어요. 신부전과 당뇨가 악화됐고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첫째가 아니라 영순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또 버텼어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컸고 집안은 결국 우리 셋이었으니까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모시겠다고요. 병간 후 10년은 말로 다 못합니다. 아침마다 약 챙기고 식단 맞추고 병원 다니고 집안일하고 아들 뒷바라지까지 했어요. 동서들은 가끔 와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내가 뭘 바라서 그러냐고 했어요. 나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졌고 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들은 고3이 됐고 나는 미안함을 삼켰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했고 보름쯤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유언장이 공개됐고 50억은 동서들에게 넘어갔어요. 나는 멍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찢어진 지갑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그 지갑을 쥐어주며 시어머니는 분명 말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라고요. 그 말이 내 귀에서 계속 울렸어요. 왜 하필 나중이냐고요. 장지 문제로도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직접 마련해둔 자리라 했습니다. 나는 그 뜻을 지키자고 했지만 동서들은 가까운 곳이 좋다고 밀어붙였어요. 자주 찾아뵐 수 있으니 그게 효도라고,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장지보다 재산 절차에 더 붙어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들이 정한 곳에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더 허무했어요. 방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다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구겨진 종이와 녹슨 열쇠가 나왔습니다. 종이엔 주소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가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나는 다음 날 새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주소는 시어머니 고향 근처였습니다.
기차역에서 몇 번 데리러 온 적은 있지만 그 집은 처음이었어요. 낡았는데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쓸고 닦은 것처럼요. 열쇠가 문에 맞았고 문이 열렸어요. 안방 서랍에서 일기장을 찾았는데 첫 장부터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라고 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동서들에게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참아준 걸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날 멈춰 세웠어요. 재산을 내게 남기지 않은 건 널 보호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몫을 빼앗길까 두려워 일부러 숨겼다고 꼭 자기를 고향 무덤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감사도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장하겠다고요. 동서들은 장례식 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보다 돈이었어요. 그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장 날짜를 잡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삽질이 시작되고 땅이 파이고 어느 순간 금고 같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뭐냐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일꾼들이 상자를 꺼내 집까지 옮겨줬어요. 안방에 놓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생년월일은 아니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내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금괴, 보석, 현금 다발, 그리고 맨 위에 유언장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오래 들여다봤어요. 유언장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첫째 며느리 이영순에게 준다고요. 도장도 찍혀 있었고 편지는 더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이 상자를 묻어준 건 고향의 노부부라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에게 고마워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미안해졌어요. 서운함만 품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살리려 했어요. 남들 눈을 피해서라도요. 나는 가장 먼저 그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살해를 해야 했어요. 그들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덕희 씨가 늘 너를 딸처럼 아꼈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좋은 분이었다고요. 나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걸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